그러면 지금 뭔가 뭐 지금의 상황 이제 우리 이제까지 얘기 나눴으니까 현재 부동산 상황 뭐 다 폭등 상황이고 정부는 그걸 억누르기 위한 엄청난 규제와 세금책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 뭐 괜찮은 생각하시는 핵심 입지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절대적 입지 가치는 정해져 있죠. 너무 강남이 좋은데 모두 다 뭐 종잣돈이 많이 있으신 게 아니니까 핵심 입지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 미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고 삶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핵심 입지라는 것은 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구축이 많은 곳 중에서의 신축 아파트가 될 곳. 예를 들면은 최근에 상계동에 12월 달에 입주하는 8단지 하나포레나라는 단지가 입주를 합니다. 사전 점검을 했는데요. 상계동에서 15억 아파트가 나왔어요. 신축 아파트로. 그러니까 구축밖에 없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신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15억이라는 구간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축, 예를 들면서 구축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런 쪽에 어떤 신축이 될 곳을 미리 선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교통 호재, 교통 호재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연한 교통 호재보다는 내년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호재가 실현되는 곳, 예를 들면 지하철 개통이 내년에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3년 이내에 개통을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교통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곳을 선점하는 것, 혹은 수도권에서 지금 택지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레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택지지구의 신규 아파트라든지 뭐 굉장히 이런 입지 그 지역으로 따져도 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역보다는 어떤 상품 지역의 어떤 변화가 클 곳을 선택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도 청약저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청약통장. 청약통장. 그러니까 새로 신축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약이라는 문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9월 22일 이후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은 워낙에 그 전부터 분양권 전매가 안 됐고요.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데 9월 22일 이전에 청약을 하고 입주를 아직 하지 않은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들은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 신규 택지지구에서 전매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종잣돈 리모델링 하기? 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종잣돈이라는 게 보통은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돈이 많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돈이 적으신데 이게 흩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남편과 부인이 서로 딴 주머니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세로 이제 깔고 있는 자금 그리고 적금, 펀드, 그리고 예금, 주식 이런 어떤 유형, 무형의 어떤 자산들이 본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결국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종잣돈을 한 주머니에 모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잣돈을 한 곳에 모았을 경우에 내가 얼마의 종잣돈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한 주머니에 모은 이후에 내가 얼마 정도 규모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그리고 보통 이제 종잣돈의 많은 부분을 전세금으로 깔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라는 거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깔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깔고 있는 전세금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다른 방법, 리모델링 하는 거죠. 내 집 마련의 어떤 자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깔고 있는 전세금 빼고 종잣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용 가능한 자금들을 한 주머니에 모으고 또 그래도 적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은 자산을 내 집 마련으로 어떻게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지 이 운용의 묘까지 생각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목차 가운데서 그냥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자꾸 네. 질문을 드리는데 네. 새 아파트 싸게 사는 3가지 방법? 네, 새 아파트. 네. 새 아파트를 싸게 사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는 청약이죠. 청약. 청약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 그러니까 내가 근데 분양권도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는 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분양권에는 프리미엄 붙습니다. 그것도 좋은 집 알면 더 많이 붙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 당시에 내가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예를 들면은 분양권 상태인 A 아파트와 인근의 구축 단지인 B 아파트가 있다면 분명히 A 아파트의 어떤 가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축의 B 아파트가 시세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A 아파트 분양권을 사놓는다라면 입주 당시에 입주할 때가 된다면 그리고 2년 거주를 하게 된다면 이 B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자산 가치의 상승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이라는 것은 이제 프리미엄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했을 때 내가 이 집을 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집이 인근의 어떤 비교 단지에 비해서 더 오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시고 더 좋은 곳인데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내 집을 신규 아파트를 싸게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청약, 두 번째는 분양권,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용어는 다 이렇게 쉽게 듣는데 네. 그걸 이렇게 깊숙이 파면서 실제로 지금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지는 네. 잘 안 알아보죠.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하실 수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첫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시도하지 않는 방법이세요. 왜냐면은 굉장히 낯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가셔서 있는 매물을 이제 매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신다면 이 분양권이라는 그 거래 어떤 수단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굉장히 좀 굉장하다기보다는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분양권을 산다라는 것은 2년 후에 입주할 혹은 3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3년 전의 가격으로 혹은 1년 전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책에도 현재 수도권에서 전매 가능한 단지 리스트를 담아놨고요. 네. 근데 불과 2페이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남아있는 분양권이 거래 가능한 좋은 분양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서울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스트를 좀 담아놨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적어도 이 책을 통해서 관심 있는 구역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겨울에 모피코트를 사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여름에 백화점에서 모피코트를 세일할 때 역시즌 세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싸게 된다면 굉장히 좀 정가보다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이런 백화점의 역시즌 세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될 상품을 3년 후 혹은 3년 전 혹은 5년 전의 가격으로 미리 사 놓는 거죠. 그래서 연끌을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 때도 연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 집이 굉장히 뭐 월세라든지 주거 여건이 좀 좋지 않아지는데 사실 몸테크가 뭐 기약 없는 몸테크는 굉장히 힘들고 사는 내내 뭐 굉장히 좀 피폐해질 수가 있는데 4년 혹은 3년 후에 내가 입주해라고 어떤 기약이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몸 고생은 이게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3년 동안 조금 고생을 해서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어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준다면 가족들 모두 좀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족들하고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예를 들어서 아내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남편분은 이제 소극적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경우가 그렇지. 있을 수 이제 있어요. 그 부동산 떨어질 건데 뭐. 네, 저희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 집을 이제 갈아타게 한 경우였고요. 왜냐면 신축 아파트에 살다가 반쪽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가 30평대에 살다가 뭐 10평 후반대의 재건축 아파트로 이사 오고 저는 이런 방법들을 막 이용을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저희 신랑도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엄마 우리 집 망했냐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제가 좀 가족들에게 희생을 좀 강요를 했는데 이 강요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되면 부동산도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부부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좀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드시고 결국은 이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시고 또 좋은 집을 선택을 하셔서 이 집의 가치가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것들을 보시면은 배우자분도 어느 일정 부분 다음 집 갈아타게 하실 때는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하실 겁니다. 네. 뭐 일단 결과적으로 그 최상의 선택이 됐으니까 그 남편분이 꼼짝 못 하시겠네. 할 말이 없겠네. 저희 남편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집을 이용해서 이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실거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집을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많은 집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1주택에서 다음에 내가 갈아탈 집을 선택하고 이렇게 한 주택 혹은 걸쳐두기 투자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투자가 되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핵심지 갈아타기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집이 주는 고마움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제 좀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이 주는 고마움이 아니라 시세가 올라서 고마워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집의 가치가 오르면 사실은 지금 저는 꼭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오른다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집값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집이 참 고맙습니다. 좋은 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그리고 어떤 가족 간의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도감, 그리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사실 그 가치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타이밍을 너무 재지 마시고, 물론 이제 고점이다라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는 10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실거주 내 집 마련이라면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마련하신다면 저를 집이 주는 행복이 오히려 훨씬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고 있죠. 이제 보유세라든가 종합부동세, 그 부동산세하고 또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다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일단 수요가 하나 이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세금이 늘어나면서 이게 과연 내가 투자해서 이게 나가는 세금 오르는 거 따져봐야 나중에 또 팔 때 양도세 이런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높은 편에 속하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연일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나올 만한 규제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종부세가 고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고, 그래서 이제 좋은 집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또 내년 6월까지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매도하셔도 또한 동일한 상태의 집을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가지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뜯기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뜯깁니다. 어떤 식으로 뜯기냐면, 뜯긴다라는 말이 참,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각종 세금에서 자유롭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들도 어쨌든 현재 상황이 전세나 월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저는, 어떤 포지션에서 뜯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집을 가진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강력한 규제책이 계속이 된다면 담세력에 따라서 본인이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정 부분 집을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내년 6월까지는 일정 부분 나오리라고는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물량이 굉장히 매도 물량이 갑자기 이렇게 넘쳐난다라든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그 규제책의 효과, 세금을 이용한 규제책의 효과를 소기 효과를 얻으려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시세가 조정이 되거나 하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1년에 오르는 집값이 더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을 수용하고 감내하고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의 어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부동산 전문가 분들마다 다 이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이 실제 이 바닥 민심, 그러니까 시장의 그 생각이 어떤가가 궁금해서 네. 드린 질문이고, 하여튼 네 일단 그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 아닌 네. 그 실거주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그 차선의 선택을 통한 내 집 마련 하나도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근데 어쨌든 그 대단하시네요. 자기 자신의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경제적 자유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입지 분석 전문가로 또 계속 그 성장을 하셨고, 네 하여튼 한번 열심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책의 저자이신 박성애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